우리가 몰랐던 진짜 부자들. 부록. 백리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다. 경주 최부자. 경주 최부자는 사람인 이름이 아니라 최씨 집안을 가리키는 말이야. 경주에 살던 최씨 부잣집을 말하는 거지. 경주 최부자는 300년 동안 12대를 이어간 부자 집안이야. 대대로 많은 재산과 넓은 땅을 가졌는데 흉년이 들면 농민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기도 했대. 최부자의 집안에는 예로부터 전해오가는 가르침이 있었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나그네를 후원하되 후하게 대접해라. 사반백리 굶어 죽는 자가 없도록 하라. 경주 최부자는 12대 최준에게 이르러 재산을 모두 잃게 돼.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을 때야. 최준은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며 독립자금으로 큰 돈을 내놓았어. 광복을 맞이한 뒤에는 교육사업에 전 재산을 기부했지. 조선의 2대 부자, 경주 최부자와 더불어 남쪽 지역에 유명한 부잣집이 있었어요. 바로 청송 신부자예요. 청송 신부자 집안에는 9대에 걸쳐 만석군이 둘이나 있었고 조선 어디를 가도 신부자네 땅이 있을 정도였대요. 게다가 조선시대에 정승, 왕비 등을 많이 배출한 명문 집안이에요. 경주 최부자와 청송 신부자는 조선 최고의 부자로 손꼽혀요. 신용으로 한약재 거상이 되다. 김홍조. 1658년 대구 지역에 양령시가 처음 문을 열었어. 양령시는 약재를 파는 시장을 가리키는 말이야. 봄, 가을에 시장을 열었는데 전국에서 수많은 약재 구매상이 모여들었어. 양령시에 약재를 거래하는 객주가 많았어. 김홍조는 양령시에서 건잭 약방을 운영했어. 약재를 보관하는 창고만 6개고 종업원도 40명이 넘었지. 김홍조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 여관을 운영하기도 했어. 김홍조의 약방에서는 멀리 보내는 약재를 실은 수레가 매일 한 수레에 가득히 나갔다고 해. 김홍조의 약재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까지 보내졌어. 그런데 김홍조가 큰 돈을 번 건 성품 때문이 아니었어. 김홍조는 속이지 않고 돈을 제때에 잘 주어서 신용이 좋았거든. 그래서 중국까지 이름을 떨칠 정도였대. 부자 이야기. 대구 양령시의 역사. 대구에 양령시가 생긴 건 조선시대 초기였어요. 대구는 육지나 강을 이용해 약재를 운반하기 편리한 교통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양령시는 1년에 2번 봄, 가을에 크게 열려요. 그때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어요. 오늘날 대구의 중부 남성로는 약전 골목으로 불리며 한약방과 한약상이 남아있어요. 임금의 옥새보다 믿을 수 있다. 이덕유의 집안은 대대로 사신을 따라 다니는 역관을 지녔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국말을 익히게 되었지. 성인이 되어서 이덕유도 사신을 따라다니며 역관 노릇을 했어. 그렇게 중국을 오가며 이덕유는 무역을 통해 큰 돈을 벌었지. 임금도 돈이 필요하며 이덕유에게 빌려서 중국에 보냈다고 해. 중국에서는 조선 임금의 옥새보다 이덕유의 이름을 더 신용할 수 있다고 할 정도였지. 이덕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어음을 써주면서 돈을 모았어. 어음이란 돈을 주기로 약주한 표인데 어음을 쓰려면 신용이 있어야 해.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개인 은행이었던 셈이지.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지만 이덕유는 검소하다 못해 인색하게 생활했어. 가마를 타기보다 걸어 다니는 일이 많았고 겨울에도 베옷을 입고 다녔어. 사형수를 구한 이덕유. 한 번은 이덕유가 중국에 갔을 때 돈을 갚지 못해 죽음에 처했던 사형수를 구해주었어요. 그런데 20년 뒤 다시 중국에 찾아왔을 때 그 사형수가 은혜를 갚겠다며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때 빌린 돈으로 샀다는 농장을 이덕유에게 주었어요. 이덕유는 한국인 최초로 해외에 농장을 가진 사람이 되었죠.
삭바느질로 번 재산을 사회에 돌려주다. 백선행은 14살에 시집을 갔지만 남편이 일찍 죽고 말았어요. 혼자 몸이 된 백선행은 자신의 딱한 처지를 잊으려고 열심히 일을 했어. 밭을 일구고 음식물 찌꺼기로 대지를 길렀고 삭바느질을 비롯해 품삯을 받는 일도 뭐든 했으. 온갖 굳은 일을 하고 돈이 되는 건 모두 팔아 황무지를 사들였지. 사람들은 백선행에게 속아서 쓸모없는 땅을 샀다고 했어. 하지만 백선행이 산 땅은 시멘트 재료가 되는 석회로 이루어진 산이었어. 백선행은 일본인에게 몇 배의 이익을 남기고 땅을 팔아 큰 돈을 벌었어. 그러자 제일 먼저 마을에 삶의 다리를 놓았어. 이후 본격적으로 남을 도우면서 백선행으로 불렸지. 백선행은 의로운 일을 쓰는 돈은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았어. 공회당을 짓는 데 돈을 내놓고 여러 학교에 땅을 기증했지. 사실 백선행은 글이나 산수를 배우지 못했는데 재산을 들고 나는 것은 암살할 정도로 똑똑했다고 해. 여성 최초의 사회장. 백선행이 세상을 떠나자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사람들이 신이나 이어졌어요. 백선행은 총독부에서 내린 표창도 받지 않았고 재산을 올바르게 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사회장을 치르게 되었어요. 사회장은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이 죽으면 여러 사회단체가 함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말해요. 백선행은 자신이 세운 학교의 행사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조선의 형편이 어떠냐? 나는 잠도 자지 않고 놀지 않고 일했는데 너희들은 졸린다며 자고 놀고 싶다고 논다면 그게 될성 싶으냐. 가난을 이겨내고 학교를 세우다. 최송설장의 집안은 원래 학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권력 다툼에 휘말려 근근히 사는 처지가 되었지. 최송설장은 훈장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보며 집안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했어. 그래서 시집도 가지 않기로 결심한 거야. 최송설장은 악착같이 일하며 점점 재산을 늘려갔지. 삭바지느질을 하거나 남의 집 일을 하면서 말이야. 밥도 굶고 돈도 쓰지 않았지. 최송설장은 노력으로 결국 집안이 억울함을 밝혀지고 누명을 벗었어. 1908년부터 15년 동안 모은 돈은 학교를 세우는 데 내놓았어.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것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야. 최송설장은 김천 고등 보통학교의 설립자가 되었어. 최송설장은 흉년으로 굶는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기도 했어. 애국신문인 공립신보를 도우려고 돈을 내놓기도 했지. 모든 재산을 내놓아서 말년에 최송설장은 먹고 살 양식도 없을 정도였다고 해. 쌀 3만 가마니와 재산. 최송설장이 김천 고등보통학교에 설립을 내놓은 재산은 약 32만 원은 쌀 3가마니 살 수 있는 돈이었어. 오늘날 돈으로 대충 계산해도 50, 60억, 5, 60억 되는 금액이지.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도 최송설장은 말년에 젓가락을 들어도 집어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했어요. 최송설장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진행되었고 높은 관리인 학무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일본의 총리 대신 부인을 비롯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전보를 보냈다고 해요. 러시아에서 이름난 부자가 되다. 최재형. 최재형은 1869년 가족들과 함께 러시아로 옮겨갔어. 집을 나와 전전하던 중 러시아 생산의 상선에서 일하게 되었지. 그리고 나서 무역회사를 다니는 통역원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갔지. 최재형은 군수업으로 큰 돈을 벌었어. 군수업은 군대에서 필요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을 말해. 최재형은 돈을 벌자 고향으로 돌아와 농장을 운영했어. 그리고 가난한 한국인들이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줬지.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이 높았을 때 최재형은 조국의 현실을 알게 되었어. 최재형은 학교를 세우고 독립자금으로 큰 돈을 내놓았어. 러시아의 추위보다 나라를 잃은 내 심장이 더 차갑다. 무장투쟁을 위해 성능이 좋은 무기를 사주기도 했어. 항일신문, 대동공부를 다시 발행하고 안중근의 의거를 돕기도 했지. 최재형은 전 재산을 내놓아 말년에는 먹고 사는 게 힘이 들 정도였다고 해.
최재형과 안중근. 안중근이 집집마다 최재형이 초상화가 걸려있다고 할 정도로 최재형은 한인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이었어. 최재형은 안중근 의사와 하얼빈 의거를 돕기도 했는데 이때 히로부미를 쓴 총이 바로 최재형이 건넨 총이었어. 최재형은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을 때도 변호인을 미리 준비했어요. 하지만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선고받고 세상을 떠나자 자신이 지키지 못했다고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했대요. 전국에 소문난 만병통치약을 만들다. 이경봉. 이경봉은 어려서부터 약방에서 자랐어. 그런 경험이 있어 한약재에 양약을 섞어서 만병통치약을 만들어냈지. 이름은 청심보명단이라고 불렸어. 이 약은 약효가 좋았지만 사람들에게 알릴 길이 막막했지. 그때 이경봉은 새로 등장한 기차에 대한 기사를 보았어. 검은 괴물이라고 불리던 기차는 한 번 타보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지. 이경봉은 신식 양복을 입고 기차에 올라타 청심보명단을 팔았어. 청산유수의 말솜씨까지 좋아 청심보명단은 불티나게 팔렸지. 이경봉은 큰돈을 번 것은 1909년 콜레라가 번지면서부터야. 전국에 번진 콜레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청심보명단이 콜레라에 좋다는 소문이 퍼진 거야. 이경봉이 쓴 청심보명단의 홍보 방법은 아주 기발했어요. 수십 대의 인력거에 화려한 깃발을 꽂고 당시 제일 가는 기생을 태워 청심보명단을 홍보하게 했거든요. 울긋불긋한 인력거에 기생이 타고 북이며 장구, 피리칭, 꾀리, 날라리 등을 불며 신나게 풍악을 울리며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청심보명단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죠. 이경봉은 누구보다 홍보의 중요성을 알았고 기발함을 더해 부자가 되었어요. 종로에 백화점을 세우다. 채남. 채남은 어렸을 때 호러머니 밑에서 근근히 자랐어요. 공부를 계속할 형편도 아니어서 20살쯤 일본으로 건너갔지. 일본에서 공부를 하려다 결국 꿈을 접고 고국으로 돌아왔어. 채남은 장사 미천을 만들려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 낮에는 은행원 일을 하고 밤에는 온갖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았지. 인사동에 낸 자파상은 제법 장사가 잘 되었는데 3.1운동 때 국산품 운동이 벌어져서 더욱 사람들이 몰렸지. 채남은 돈을 벌자 종로에 백화점을 열기로 마음먹었어. 그때 백화점은 대부분 일본인들이 주인이었어. 채남은 일본인 지배인을 들이고 동아백화점을 열었어. 진열장을 바르게 놓고 종업원 중 절반이 여성이었던 것은 성공적인 요인이었지. 진열장을 바르게 놓고 종업원들 중 채남은 백화점에 한창 잘 되던 때 다른 사람에게 백화점을 넘겼어. 나중에는 국일관이라는 고급 요리집을 지어 이름을 알리기도 했어. 미래를 내다본 땅부자 김기덕. 김기덕은 1892년 농사꾼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때는 항구가 있는 곳에 일본인들이 모여 물건을 거래하던 시대였어. 김기덕은 신식 교육을 받고 일본인 밑에서 일하며 일본어를 배웠어. 말솜씨가 좋아 무역 일을 잘 해냈지. 김기덕은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값싼 땅을 사두었어. 사람들은 쓸모없는 돌섬을 샀다며 고개를 흔들었지. 그런데 나진항이 개발되면서 김기덕이 산 땅은 값이 수십 배나 수백 배나 올랐어. 김기덕은 순식간에 천만장자가 되었는데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의 선택을 믿었기 때문이었지. 김기덕은 재산을 불리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지만 욕심내지 않았어. 자손들에게 교육을 주고 인격을 줄 일이지 돈은 줄 일이 아니다. 김기덕은 큰 재산을 사회 공동의 것이라며 학교를 세우는 데 돈을 내놓았어. 남쪽으로 내려온 김기덕. 김기덕의 동생 김기도는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한 똑똑한 학생이었어. 김기도는 큰 돈을 벌었는데 형과는 달리 민족운동에 많은 돈을 내놓아 일본 경찰에 쫓기는 신세였어.
김기덕은 북한 땅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광복이 되자 재산을 빼앗기고 빈털터리로 남쪽에 내려왔어. 다시 회사를 세우고 여러 사업을 벌였지만 이전만큼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 황급을 찾아 벼락부자가 되다. 최창학. 최창학은 1859년 평안도의 가난한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어. 중학교를 졸업한 뒤 최창학은 망치를 들고 산속을 헤매고 다녔지. 그때는 금강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최창학은 수년 동안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노다지 광맥을 찾아냈어. 맨주먹으로 시작해 하룻밤 사이 금방석에 앉게 된 거야. 금강을 발견하고 몇 년 만에 최창학은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어. 최창학이 하루에 번 돈은 최고급 승용차 3대를 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해. 그러다 보니 시기하거나 돈을 탐내는 사람들도 많았어. 최창학은 많을 때는 1년에 37번이나 강도를 만나기도 했어. 하지만 책창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대범한 사람이었어. 나중에 책창학은 사회사업에 많은 돈을 내놓았고 말년에 경교장을 김구에게 준 것으로도 유명해. 김구가 숨을 거둔 경교장. 김구는 임시정부의 지도자로 광복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머문 곳이 없자 최창학이 자신이 살던 경교장을 김구에게 공짜로 주었어요. 그때 경교장은 호화롭게 지어진 최고급 저택이었어요. 김구는 경교장이 머물면서 업무를 보고 백범일지를 썼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1949년 김구가 암살을 당해 경교장은 아픈 역사의 현장으로 남아있어요.